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일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 중입니다. 친구들이나 몇몇 지인들에게 고민 상담하는 식으로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시댁의 뜻을 따르라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한번 보내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의 결정에 잘못이 있나 한번 판단해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올해 초에 양가상견례가 끝나고 이번 설이 지나고부터 본격적인 결혼 및 예물 예단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남편 될 사람은 회사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에 남들보다 빨리 합격을 해서 일을 시작한 지도 오래되었고 호봉수가 높아 현재 취직한 지 기간이 얼마 안 되는 예비 신랑보다 월급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한 달에 1, 20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 그게 그렇게 차별을 둘 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비 신랑이 다니는 회사는 직급이 오를 때마다 연봉이 상당히 많이 튀기 때문에 조만간 따라잡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돈 조금 더 버는 거 가지고 누가 더 잘났다, 제가 더 잘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그래요. 하지만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은 제가 좀 더 많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일을 예비 신랑보다 몇 년은 빨리 시작했으니 통장에 모여있는 돈만 몇 천에 이것저것 다 합치게 된다면 1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고 예비 신랑은 4천만 원을 모아놓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저는 할부 하나 남지 않은 제 개인 자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자 출퇴근하는 방향이 다르니 결혼하게 되면 예비 신랑도 차를 뽑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없던 할부가 생기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 사실은 저는 1억 2천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예비 신랑은 앞으로 빠질 차가 팔부를 생각하면 2천만 원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는 시댁에서 결혼하게 되면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하라고 내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재개발이나 그 어떤 호재도 없고 주변에 그 흔한 지하철역도 차로 10분을 가야 하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위치가 서울이다 뿐이지 주변 상권이나 대중교통만 생각해 본다면 경기도에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에 비교했을 때 아무런 장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재도 없고 그렇다 보니 시세도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단지도 아주 작은 단지여서 제 생각엔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아주 먼 미래 이야기인 것만 같고 여차하면 재개발이 영영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신혼집을 마련해준다는 사실에 감지덕지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위치도 주변 인프라도 워낙 보잘것없어서 저는 그 집에서 꼭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거기에 오래된 구축 아파트인데다가 리모델링도 되어 있지 않아 저희가 그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된다면 저희가 직접 리모델링까지도 해야 하는 판이었어요. 그래도 서울이라고 시세가 괜찮으니 제 생각에는 그 집을 팔고 나서 저희가 모은 돈을 합치면 경기권 신축 아파트나 못해도 서울에 있는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꼭 저희가 그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리는 조건이 아니라면 저희에게 지원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시네요. 오히려 아직 아무 호재도 없는 것이 호재라고 하시면서 향후에도 재개발 등 집값이 오를 이유는 충분하다고 하시면서요. 단지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 집에서 살기 싫어서 팔려는 거면 운 좋게 그 집을 주워가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니냐고.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배가 아파서 그 꼴은 죽어도 못 보시겠다고 막무가내이십니다. 아직도 그 집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추가로 시댁에서 집을 해주는 부분이니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을 예단으로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거기에 추가로 리모델링비 3천만 원,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까지 2천만 원에 저희 쪽에서 결혼식 비용까지 전부 하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저는 이분들이 뭐를 잘못 드셨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집에 아직 대출이 8천 정도가 남아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 대출금은 결혼 후에 저희가 갚게 되는 거라고 하셨고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니 제 말은 쏙 끊어버리시고는
또 어느 나라 계산법인지 이상한 논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선 2억짜리 집에 대출이 8천이 남아있는 상황에 예비 신랑이 모아둔 돈 5천을 합한다면 신랑 쪽에서 1억 7천을 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시부모님이 거기에 예비 신랑이 탈 자동차를 3천만 원을 들여서 정확히 2억을 맞춰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랑 쪽에서 2억을 해가는 것이니 그 아파트 명의는 예비 신랑 명의로 두겠다고요. 가뜩이나 그 집에서 살기 싫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더욱더 그 집에서 살기가 싫어졌어요. 말인즉슨 예비 신랑은 저랑 결혼만 하면 어차피 부모님께 증여받을 것이긴 하지만 2억짜리 집이 그대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식 비용에 혼수 예단을 하고 거기에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여태 모은 돈을 정말 다 써버리게 되는 건데 저는 모아놓은 1억을 전부 다 쓰고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아직 대출도 8천이나 남아있는 상황에 결혼하면 제가 번 돈으로 그거 이자까지 고스란히 내게 생겼는데 말이에요. 예비 신랑에게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시댁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고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며 오히려 저에게 보인 반응 때문에 어이가 다 없더라고요. 저보고 결혼 비용으로 1억을 더 들고 오고 나서 말을 꺼내라고 하네요. 정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말은 이거였어요. 예비 시부모님 말 맞다나 자기는 2억짜리 집을 해온다. 이미 제가 준비한 결혼 비용인 1억보다 자기가 1억을 더 해오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러면 자기가 벌써 저의 2배를 가져오는 거지. 이건 반반 결혼이 성립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요. 오히려 부모님이 집을 그냥 주신다는데 자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이 결혼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게 전부 저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계산 좀 똑바로 하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 집값이 2억이라고 너가 해오는 게 2억이 되는 게 아닌 거라고. 어거지로 숫자만 맞춰놓고 너네 부모님이 지금 내가 평생 모아놓은 1억 원 빼먹으려고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라고 말했지요. 솔직히 틀린 말 아니잖아요. 대출도 반 가까이 남은 집을 갚아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명의도 전부 남편 걸로 해주면 저는 제 생돈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주는 거고 집값의 20%를 예단을 준비하라는 것도 사실 무슨 소린지 이해도 안 갔어요. 강남 노른자 땅에 20억짜리 아파트 해주시면 제가 그 정도 요구는 합당하다 생각을 하겠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제 돈으로 아파트 잔금 치르고 남은 돈으로 리모델링까지 하려는 고약한 심보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저도 말이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앞으로 제가 섬겨야 할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인데 말을 그따구로 할 수 있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예비 신랑은 앞으로 저희 남편이 될 듬직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자기 부모님의 이상한 계산법을 마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듯이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었고 제가 이러는 본질은 보지 않고 자꾸 이상한데 꽂혀서 자기 부모님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징징대고만 있었어요. 이러니 제가 파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예비 시댁이나 신랑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 거예요. 요즘 집 해주는 시댁이 어디 있냐는 논리로 나오는데 반대로 따지고 보면 제 나이에 결혼할 때 되어서 1억이나 모아놓은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결혼이 어그러지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고 저랬던 걸까요? 저는 결국 예비 신랑에게 의견이 시작할 때부터 좁혀지지 않으니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하고 서로 정리할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여렸던 게 그때 가서 예비 신랑이 지네 부모님들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제 편으로 돌아와 준다면 결혼을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그 집구석도 저라는 사람을 놓치면 큰 손해라는 걸 알고는 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말도 안 되는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는 머리에 꽃밭밖에 없는 정신 빠진 여자는 아니란 걸 깨달은 건지 며칠 뒤에
나름 중재안이랍시고 조건을 조절해서 가져왔어요. 그걸 듣고 나니 더욱 더 기가 차더라고요. 현금 해단을 줄여줄 테니 저보고 남편의 차를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쪽에서 남편의 차를 해주려던 돈은 대출금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환을 하겠다고요. 그럼 이자도 줄고 저도 결혼 비용을 더 의미 있는데 쓰니 좋은 거 산이냐고요.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예비 신랑하고 이야기해봐야 더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시어머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조선모사에 넘어갈 만큼 어리숙해 보이시냐고 그냥 공동명의로 해주기 싫은 이유라도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정 안 되면 어차피 살기도 싫은 그 집 그냥 시부모님이 노후 대책으로 가지고 계시라고 하고 그냥 예랑이가 모은 돈, 제가 모은 돈 합쳐서 경기도권 전세로 들어가던지 아니면 돈에 맞는 빌라 전세를 들어가던지 월세부터 시작하려고요. 제가 시어머니로 모실 뻔했던 그 아줌마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월세로 가자는 건 제가 모은 돈으로 집을 하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 아들 기죽어서 어떡하냐고요. 예로부터 남자가 더 해오면 더 해왔지. 여자가 더 해오는 결혼 잘 성사된 꼴을 본 적이 없다며 우리 아들 처가 갈 때마다 기죽어 있게 만들 셈이면 자기도 장가 보낼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 아줌마 꽉 막힌 사고를 제가 바꿔보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기 싫은 이유도 말했어요. 투자 가치도 제가 볼 땐 많이 없어 보이는 데다가 어머님이 요구하는 조건만 두고 보면 제가 여태껏 모아놓은 돈을 전부 다 쓰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공동명의로 해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요. 이 아줌마는 제 말에 또 성질부터 버럭 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 될 사람 명의로 돌리는 건데 그걸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냐면서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혼했을 때 손해볼 생각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더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저라고 이 결혼이 하기도 전에 이렇게 어그러질 줄 몰랐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더 어머님 말에 순종적인 며느리 찾으셨으면 좋겠다 한마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멀어지는 저를 불러 세우면서 진짜 저 아줌마가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본심을 털어놓더라고요. 집이라도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야 제가 시댁의 며느리 도리를 할 거라고 하네요. 아들 명의로 해놓는 대신에 앞으로 5년 동안 제가 시댁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며느리 도리를 잘한다면 그때 가서 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돌려주겠다고 그러면 저도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고 하시며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공동명의에 내가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요. 참나. 제가 이 상황에서 아직도 무슨 거래를 하러 온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예비 시어머니, 아니, 이 아줌마가 준비한 카드도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번 일로 몇 주 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 남자와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요. 이제는 진짜로 끝내야 할 때란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예의는 챙겨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드렸어요. 다른 데다 집 해줄 돈은 없으니, 투자하다 망한 집 가지고 집 해준다고 그렇게 유세를 부리고 싶으셨느냐. 그런데 또 새 집으로 고쳐주고 대출금까지 갚아놓으려니 그건 또 아까웠던 거 아니냐고요. 마침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모자란 아들놈하고 결혼한다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 돈으로 대출이며 리모델링에 아들 자동차까지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서서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런저런 조건 거신 거 아니냐고요. 남의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뻔했는데 못해서 아쉽겠다고 한번 빚고 왔어요. 어머님 아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결심했다고 해서 그 상대방인 저를 멍청하다고 생각하신 거면 아주 크게 오해하신 거라고 한마디 해드렸지요. 그깟 집 안 해준다고 해서 며느리돌이 안 할 것 같은 여자였으면 애초에 결혼을 시키면 안 되셨다고. 저는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여하에 관계없이 며느리돌이라든지 대리효도까지 아마도 다 할 수 있었던 아마 어머님이 찾을 수 있던 며느리 중에서는 제일 가는 며느리였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저를 이렇게 만든 것도 이렇게 놓치게 된 것도 모자란 아들 탓도 있지만 어떻게든 벗겨먹으려고 했던 어머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저는 이렇게 오늘로 어머님을 뵙는 게 마지막이겠지만
어머님하고 그 잘난 아드님만큼은 평생 저를 놓친 걸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자리 박차고 나왔네요. 가게 밖을 나서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후련하던지 여태까지 예비 신랑과 무슨 의리 때문에 이 결혼 꼭 할 수 있게 조건을 맞춰보려 그렇게 혼자서 마음고생해가면서 그 긴 시간을 남편 될 뻔했던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줬어야 할 그 자식 없이 혼자서 싸워왔는지 싶더라고요. 사연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결혼은 뒤집어졌고 아직도 전예비 신랑에게서는 연락이 와요. 아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말이겠죠. 혹시나 마음 약해질까봐 연락도 받지 않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고 다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몇몇 지인은 잘했다고 이제 벤츠 탈 일만 남았다고 응원해주면서도 몇몇 분들은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 말이 딱히 틀린 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연 보내봤어요. 그 어떤 대답을 듣는다고 해도 저는 절대 예비 신랑과 다시 결혼할 마음 같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위로해 주실 필요 없이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과연 잘한 건지 아니면 너무 제 입속만 챙기려고 했던 건지 의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는 회사 동료로 처음 만났어요. 가끔씩은 이 사람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건가 싶을 때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연애하는 동안 문제가 되었던 적은 따로 없었습니다. 싫은 소리 불평불만 한번 하는 법 없고 어떻게 보면 까탈스러울 수도 있는 제 성격도 잘 맞춰주는 수더분한 성격 때문인가 연애하는 동안 느꼈던 점은 이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된다면 적어도 스트레스 받으며 살 일은 없겠구나 싶었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하기로 하니 세상 물정 모르고 순둥순둥한 성격이 최악의 단점이 될 줄은 몰랐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회사 내에서 몇 안 되는 지방대 출신 직원이었습니다.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 같은 게 존재했고 그래서 그랬나 직장 생활하는 동안 서로가 서로한테 참 많은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업무 외적으로 주고받던 연락이 인연으로 발전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 그래도 저희를 무시하던 동기들이 끼리끼리 논다고 아주 지방대 출신들끼리 이젠 눈까지 맞았다는 식으로 저희들의 뒷담화를 하고는 했어요. 속이 많이 상했지만 회사에서 말보다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것만큼 좋은 게 또 없다고 생각했고 연애는 연애대로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때 당시 저희를 손가락질하던 동기들 중에 회사에 남아있는 친구가 몇 명 없어요. 풀리기도 저희보다 잘 안 풀렸고요. 아무튼 간에 그 이후로도 둘이서 크게 다툰 적도 없고 서로의 고충도 잘 이해해주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까지 해줬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내준다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쭉 이때까지 연애관계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회사 사람들이 저희 보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식으로 물어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그 때문인가 저희 둘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나 남자친구가 본가는 지방에 있어요. 회사는 서울이다 보니 둘 다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고 있고요. 처음 직장 생활 시작했을 때는 서로 사는 곳이 회사를 기준으로 정반대 방향이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애하면서 집이 조금 가까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두 사람 다 살고 있던 자취방 계약을 갱신할 때가 다가와서는 살던 집을 연장하기보다는 서로 가까운 곳에 방을 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오며 가며 거의 2시간이 걸렸던 시기에도 잘만 만났는데 그 거리가 1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더 가까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1년 만에 서로 거의 같은 동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가까운 거리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집에서 집까지 거리가 걸어서 15분 거리도 안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매일같이 보는 데다가 점심까지 같이 먹는데 사는 곳 방향이 같아져 퇴근길에도 같이 있게 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우리가 만난 지도 몇 년인데 이럴 거면 그냥 결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어차피 매일같이 보는데 보증금 뺀 돈에 여지껏 모아놓은 돈 포함해 대출 좀 받아다가 적당한 위치에 전세든 자가든 신혼집 마련하고 살면 못할 게 어디 있겠나 싶었죠. 이 생각을 남자친구한테 말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프로포즈를 받는 게 생략되긴 했지만 남들 하듯이 호텔 하나 빌려다가 명품백 선물하는 그런 청혼. 저한테는 딱히 안 해도 그만이었어서 그런지 그렇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연애를 길게 하긴 했지만 결혼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연애하면서는 서로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았던 서로의 상황을 그제서야 처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연봉이야 그건 이미 같은 회사 다니고 있다 보니 굳이 궁금할 것도 없었어요. 같은 해에 입사했고 자취하던 집도 저랑 똑같이 월세였는데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저에 비해서 너무 적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데이트 비용은 칼같이 절반씩 냈어요. 이따금씩 남자친구가 선물 같은 거 해주는 거 보면 저보다는 손이 조금 크구나 싶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아놓은 돈이 몇 천만 원이나 차이 날 만큼 큰 선물을 받았던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남자친구가 돈을 어디 흥청망청 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소비하는 거 보면 꽤나 알뜰살뜰하고 사소한 거 하나 살 때도 꼭 인터넷에 가격 비교 먼저 해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집도 가까이 살기로 한 거 욕심내서 아예 같은 빌딩에 구해도 되는 거였는데 15분 거리나 되는 동네에다 구했던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잠만 자면 되는데 월세로 나가는 돈 아깝다고 해서 굳이 역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하는 동네에 방을 구했던 겁니다. 그만큼 꼼꼼히 따지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아끼는 사람이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막상 까보니 매일같이 집에 가서 혼자 소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지고부터는 항상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던 사람이다 보니 퇴근길에 어디 허튼 데 가서 돈 쓰고 그럴 리도 없었죠. 취미생활 또한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하는 정도밖에 없는데 이래저래 사나르는 건 있지만 그 또한 한 달에 많이 써봐야 10만 원 내외였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회사에 몸담은 지도 5년이 넘어가는데 모아놓은 돈이 1년치 연봉보다 적은 걸 보고 적잖이 놀랐죠. 처음에는 제 성격을 알고도 제 반응 보려고 일부러 짓궂은 장난을 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반응이 오히려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있는 대로 당황스럽고 날카로운 상황이었는데 남자친구는 해명은커녕 뭐 문제라도 있냐며 제 눈치만 살피더군요. 수수께끼 내는 것도 아니고 길게 나눌 이야기도 아니겠거니 싶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유나 알려달라고 했어요. 적어도 연애 초반에 서로 먼 거리에 살 적에는 퇴근하면 뭐 하는지 몰랐으니 그렇다 쳐도 3년 전부터 서로 집이 가까워지면서 거의 매일을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냐고. 그런데 나 몰래 뒤에서 뭘 하고 다녔길래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제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해온 만큼 남자친구의 저런 반응을 보니 무언가 말하기 껄끄러운 사연이 있구나 싶은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보통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잖아요? 그냥은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보니 남자친구를 닥달해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계속된 저희 질문 공세에 결국 남자친구가 모든 걸 다 말해줬어요. 그간 남자친구가 취직한 이래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자기 월급으로 부모님 아파트 대출금을 일부 갚아주고 있었다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생활비까지 어느 정도 되고 있었대요. 이미 거기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까고 시작했으니 혼자 지내는 생활비에 저랑 데이트하는 비용까지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면 쥐뿔도 남는 게 없었던 거고요. 오히려 용케 그만큼이나마 모아놓은 게 대단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남자친구가 아래로 동생이 2명이 더 있는데 걔들도 똑같이 부모님한테 돈을 드리고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동생들은 벌이가 자기가 버는 것만 못해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렇지. 자기 월급의 절반을 까고 시작하는데 동생들 버는 돈하고 비슷하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냐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답답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차라리 부모님께 그간 용돈을 얼마 드렸다고 하면
멀리 떨어져 사니까 그만큼 걱정돼서 그랬겠거니 이해라도 했겠는데. 이건 뭐 생활비는 물론이고 아파트 대출까지 내주고 있다니 이건 효자를 떠나서 호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맏형이라도 그렇지 부모님 봉양을 혼자 도맡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동생들도 얌체 같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쉬운 상황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남의 집 기둥 뽑아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데 이제 막 결혼 이야기 오가기 시작한 내 남자친구가 바로 그 남의 집 기둥이었다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현실을 인지시켜주고 설득하면 해결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이제 결혼하면 부모님께 돈 드리는 건 그만해야 한다고요. 계속 드리고 싶다면 그래도 좋으나 그렇게 되면 나랑 결혼은 못하는 걸로 생각하라고 했죠. 어차피 맞벌이에 저희 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니 당장 돈 얼마 부족한 건 사람 착한 거 하나 보고 참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대출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가가 아니라 전세로 구해서 일단 종잣돈부터 마련하면 된다는 계산이었어요. 남자친구도 그제서야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알고는 있는지 제 말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도 용돈 정도는 드려도 되지 않냐고 물어보길래 한 달에 한 20, 30 정도 드리는 건 오케이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딱 잘라 말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줬고요. 끝까지 우기면 어쩌지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 뜻에 순순히 따라주는 거 보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어요. 그 후 일단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먼저 소개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인사드린 적은 없지만 연애하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사람 자체는 정말 순하고 성실한 사람이기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결혼 허락을 받았으니 이제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인사시키는 나를 미루려고 하더라고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그걸 미뤄서 뭐 하겠냐고 남자친구를 닥달해 억지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꾸 소개를 미루는 걸로 보아 저는 혹시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게 결국 아들이 집에 해주던 지원을 제가 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인사드리러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를 엄청 반겨주시고 잘해주셨어요. 아들한테 말로만 들었다면서 정말 꼭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유독 남자친구만 좌불안석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은 해도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긴장해서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쩌다 보니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벼랑간 남자친구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집에 해주는 돈이 많아 평생 장가 보내기는 글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 데려가줘서 고맙다며 저 같은 며느리를 보는 운 좋은 시부모는 당신들밖에 없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집에 인사시키는 걸 미루려고 했던 그 진짜 이유를 말이지요.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그랬던 건지 아예 집에다가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상황 파악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한테 맡겨선 평생 가도 말을 안 하겠다 싶어서 제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아직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결혼 후에는 저희도 신혼집을 구하면서 대출금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빠듯해지지 않겠냐고. 그러니 앞으로는 대출금 내드리던 것부터 생활비 보태던 건 못 드리게 될 것 같다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며 방금 전까지는 저 같은 며느리를 보게 된 당신들이 운이 좋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부모 자식 사이 갈라놓는 협잡군 취급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두 사람 벌이에 대출 갚고 생활비 내고 하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금을 하나도 할 수 없다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세상에 저금 하나 없이 살 수 없지 않냐. 입장 바꿔서 제가 당장 제 월급의 대부분을 저희 집에 보내고 있다면 이 결혼 허락하실 거냐 되물어봤죠.
결혼하면 공동재산이 되는 만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돈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벌이의 절반 이상을 부모님께 드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간결하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을 관리를 하려고 드느냐고 따지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결혼 못할 것 같다던 아들 장가간다고 좋아하시지 않으셨냐고. 그거 보면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아들이 결혼 못할 수도 있겠다고 예상하셨던 거 아니냐. 걱정스러워 하셨던 거 보면 돈도 돈이지만 아들 앞길 생각해 주시는 좋은 분들이신 것 같은데 대충 계산해봐도 남자친구가 취직한 이래로 어머님 아버님께 드린 돈이 1억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이제는 아들 앞길만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아예 땡전 한 푼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남들 하는 것 이상으로 챙겨드릴 테니 저희들 결정을 무조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던 걸 어떻게 못 주게 하냐고 당장 우리는 어떻게 버티라는 거냐며 그렇게는 안 된다고 우기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어머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니 옆에서 꼼짝 못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좋은 해결법이 있다면서 모두 조용히 좀 해보라고 하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돈을 더 벌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냐며 퇴근하면 대리운전이나 배달 같은 거 하고 주말에는 물류창고 같은 데 가서 일을 더 하겠답니다. 그렇게 돈을 더 벌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아직 내 집도 없는데 투잡까지 뛰면서까지 자기 부모 대출금에 생활비를 내주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형제가 셋인데 그거 다 갚아주고 물려받을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한마디 걸고 넘어졌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당신 아들이 알아서 더 벌어가지고 준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고 저보고 마누라 될 사람이 그 정도 이해심도 없어서 어디다 쓰겠냐고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오더군요. 더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어리숙한 건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 눈치 본다고 해야 할 말도 못하는 남자친구는 더 이상 제 눈에 좋은 신랑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내주고 대출까지 갚아주는 집안의 기둥인 효자 아들 데려다가 여지껏 해주던 지원 다 끊고 가정을 꾸린다고 한들 부모님한테 미움을 받으면 받았지 진심으로 축하받을 것 같지도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자기 인생, 자기 건강 갈아 넣으면서까지 돈을 더 벌어다가 부모한테 갖다 바치겠다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들 제 마음은 편하겠나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남자친구를 오래 알고 지낸 거지 따지고 보면 그날 처음 본 평생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시작부터 끝까지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 투잡 뛰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더 벌 거면 저랑 결혼은 왜 하나요? 그냥 강아지나 한 마리 키우고 말지. 강아지는 제 말이라도 잘 듣잖아요. 일주일에 7일을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이면 솔직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의 집 기둥 뽑아오는 거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다고 결혼 이야기 뒤집어버리는 것도 뒤집어버린 거지만 남자친구한테도 이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평생 그렇게 가족들 지갑 노릇이나 하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좋다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못하게 말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 보기 싫어도 마주쳐야 해서 불편했는데 남자친구의 마지막 책임감인지 저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한테 이직할 테니 회사에서 마주칠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참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죠. 나는 괜찮으니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도 끝까지 저를 위한 마지막 책임이라니 어쩌니 하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앞만 말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괜히 그만두지 말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미련이라도 남았다 생각하면 어쩔까 싶어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헤어진 마당에 그런 것까지 챙겨줄 필요 없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직할 직장이라도 구해놓고 저러는 줄 알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바로 직장을 못 구했나 봐요. 헤어지고 4개월쯤 지나서 제가 사는 자취방 앞에 술에 잔뜩 취해서 찾아왔더라고요. 평소에 술은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인데 뭔가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직장을 못 구해서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부모님들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 그만둔 남자친구 잘못이라면서 그나마도 얼마 안 되는 저금이라고 모아놓은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장 자기는 수입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죽겠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 몇 달을 못 기다려서 얼마 안 되는 자기 돈을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자기가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부분을 놓아버린 건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자기는 부모님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요. 집에다 돈 가져다 바치는 것도 그만둘 것이고 2번 다시 호구 노릇 하지 않겠다고 머리를 바닥에 찌으면서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연애했고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도 안쓰럽지가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 오갈 때던 회사 그만둘 필요까지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진작에 들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요.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인데 달게 받아야죠. 불쌍하다고 다시 받아줬다가 괜히 또 새 직장 구하자마자 가족들한테 돈 줘야겠다 그럴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나는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술 먹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싫고 우리는 이미 끝난 거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낼 수 있겠냐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도 딱 1번이라고 했고 넌 벌써 그 기회를 날려먹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 한동안은 연락도 소식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회사에서 남자친구와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 남자친구 소식을 들었다며 저한테 말해줬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그쪽에서 일자리 찾으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경력이 좋아서 오히려 그쪽에서 새 직장 구하는 게 힘든가 보다 싶더래요. 불쌍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친구를 다시 안 받아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가족을 놓지 못해서 안정적인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게 아니라 부모님 당장 생활비랑 대출금 내주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면 아직 정신 덜 차린 것 같네요. 그동안 만나온 정에 휩쓸려 받아줬더라면 결국엔 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투잡을 뛰겠다느니 내 돈을 빌려서 쓰겠다느니 분명 무슨 일이 있어도 있었을 겁니다. 비록 이렇게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었지만 아무쪼록 언젠간 정신 차리고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부모님이 키워준 은혜 당연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것이겠지만 자기 인생까지 갈아서 갚아야 할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모습을 보니 그냥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한 것 같아요. 저랑은 이제 헤어졌으니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요. 정신 차리면 그만둘 것이고 정신 못 차리면 앞으로도 저렇게 살아가겠죠. 2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점점 추워지는 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이 물씬 느껴지네요. 이제 해가 넘어가면 저도 30살이 돼요. 못해도 30 전에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올해가 2달 남짓 남은 이 상황에 모든 걸 준비 마치고 결혼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구해보고자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남자친구와 3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연애 2년 차부터는 30 전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보니 남자친구 또한 제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남자친구가 저보다 연상이다 보니 결혼 이야기에 부담을 갖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나서 지지난달부터 처음으로 저희 2사람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에게 30 전에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먼저 꺼냈을 때 남자친구가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희 집에 인사를 먼저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집안 행사에도 불렀던 적이 몇 번 있었고요. 그때 집안일도 잘 도와드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어요. 그 뒤로 저희 부모님께서도 은근 남자친구랑 잘 돼서 결혼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자친구도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이제 천천히 준비해서 못해도 내년 봄에는 식을 올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꺼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기 어렸을 적에 고모들과 할머니한테 엄청 시달리고 사느라 고생을 참 많이도 하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금 의아했던 게 고모나 할머니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오셨으면 아들인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편인 아버님이 어머님께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효심이 조금은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자친구가 어머니께 잘하고 싶다는 소리가 그저 이유에 불과하고 그냥 무조건 잘해드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자식이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남자친구는 효도를 꼭 돈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고 월급 받는 것 또한 또래에 비해서 잘 받는 편이에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도 맞벌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둘이 받는 월급 합치면 넉넉 잡아 700만 원 언저리쯤 될 텐데 그 정도면 양가 부모님께 용돈 조금 드리는 거야 문제도 아닌 벌이잖아요. 그런데 벼랑간 결혼하거든 자기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한테 드려야겠다는 말을 꺼내왔으니 저로서는 고민도 많이 생기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이유가 할머니랑 고모들 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유였으니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제 막 결혼 이야기 오가기 시작했는데 굳이 시작부터 월급의 절반을 엄마 주겠다는 소리를 꼭 해야 하나 서운하기도 했죠. 만약에 어머님이 저희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봐주신다거나 한다면 그때야 월급의 절반이 아니라 한 달에 200만 원도 드릴 수 있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딱 잘라 말은 했는데 남자친구는 그건 나중 가서 이야기하자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거야 남자친구가 말한 대로 결혼 후에 양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나 생활비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거니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오면서 진짜로 결혼은 현실이구나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다른 분들 사연에 나오는 것처럼 며느리 못 살게 굴고 그러는 시짜 시어머니는 아니고 좋은 분처럼 보였어요. 남자친구 말 맞다나 시집살이로 과거에 고생을 하셨다 보니 당신은 당신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지 않고 잘해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문제는 남자친구였어요. 밖에서 만났는데 식사할 때는 물론이고 식사 마치고 나서도 어머님 옆에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식사 마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기로 했는데 근처에 호수공원이 있어서 소화도 시킬 겸 거기 한 바퀴를 돌았어요. 남자친구는 어머님 옆에 착 달라붙어서 카페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경치가 좋다고 남자친구가 어머님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러는데 저랑은 사진 한 장 같이 찍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멈추면 두 사람 사진 찍어주고 그런 식의 반복이었어요. 카페에서는 거의 어머님과 저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찬밥대우 받던 건 여전했습니다. 커피고 빵이고 남자친구는 어머님 챙겨주는데 정신이 없어 보였거든요. 며칠 지나서 남자친구한테 솔직히 그날 서운했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자친구는 거기다 대고 한다는 소리가 제가 어머님을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랬던 거라고 오히려 제가 마음 편하도록 자기가 도와준 거 아니겠냐며 저를 배려해줬다는 식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한 번은 데이트하다 말고 남자친구가 그냥 집으로 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같이 순대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엄청 맛집인 것 같다고 어머니가 순대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이거 포장해 가면 엄청 좋아하시겠다며 밥 먹고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밥 먹고 나서 영화표 2장 미리 예매해둔 게 있는데 영화는 나중에 봐도 되는 거 아니겠냐면서 순대 싸들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지난 3년간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가 이토록 효자인 줄은 몰랐거든요. 저보다 엄마가 더 우선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결혼 이야기 나오고부터 유독 심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디 유명하다고 줄 서서 먹는 맛집에 가도 뭘 먹어도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데이트하다 말고 집에 가버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예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를 제 앞에서 꺼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저 정도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다면 지난 3년간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도 못해도 한 번은 보여줬을 텐데 싶더라고요. 그러다 지난주에 지나가는 소리로 남자친구한테 장난삼아 한마디 했던 말이 있어요. 같이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다가 짧게 편집해놓은 TV 프로그램을 보던 중 고부간의 갈등에 관한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그거 다 보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어머니랑 나랑 둘 사이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오빠는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고 장난삼아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는 정말 단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당연히 엄마 편을 드는 게 맞지 않냐는 대답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들은 무조건 엄마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참 그 말이 자기가 했던 말이랑 정반대의 소리인 건 모르나 싶었습니다. 왜? 어머님이 할머니랑 고모들 때문에 고생하셨다잖아요. 거기서 아버님이 어머님 편 제대로 한번 들어줬다면 그나마 고생은 덜 하셨을 거 아니겠나요? 물론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집안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남편이 가족들과 배우자 사이에서 든든하게 중간 역할을 해주면 그만큼 괴롭힘도 덜했을 거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그걸 가지고 말꼬투리 잡아봐야 어차피 끝나지 않을 이야기만 나누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건이 불과 근 2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처음에는 이해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 저는 남자친구한테 무조건 엄마 다음일 거라는 그 느낌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네요. 우리 딸 내년이면 시집 간다고 친척들이며 지인분들한테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이 결혼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기도 뭐해서 혼자 속만 앓고 있다가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조언이라도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네요. 혼자서만 고민하고 있으니 답도 없다 싶고요. 저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후기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여기 사연 보내기 전에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봐야 다 제 또래 제 친구들인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면 그만큼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할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밖에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제 머릿속을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덕분에 마음 굳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남자친구를 만나서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는 이야기부터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조언해 주신 대로 혹시 지금도 어머님한테 용돈으로 얼마를 드리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망설임도 없이 아니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지금 드려봤자 결혼할 때 도로 다 가져가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용돈은 결혼하고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고요. 말인즉슨 이제 맞벌이를 할 예정이니 벌이가 2배가 되는 거 아니겠냐. 벌이가 늘은 만큼 엄마 몫으로 자기 월급 절반을 챙겨주겠다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지요. 그게 제 귀에는 내 돈으로 효도를 하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 나도 결혼하면 우리 집에 내 월급 절반을 드려야겠다고 똑같이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곧바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따졌더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겠냐고, 너네 집은 너가 챙기는 게 아니라 집안 남자인 제 동생이 챙기는 게 맞다는 소리를 하면서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데 왜 그게 그렇게 되냐고 곧바로 따져 물었더니 저보고 한글부터 다시 배워야겠답니다. 시집을 온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장가를 온다는 말은 못 들어보지 않았냐. 시집을 온다는 건 말 그대로 제가 시댁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결혼을 한순간부터 너는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니 효도는 시어머니한테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 너네 부모님 용돈은 동생이 알아서 챙기게 냅두라고. 너는 우리 집만 신경 쓰면 된다고 하는데 이과 나온 사람이 문과 나온 저한테 한글 공부부터 다시 하라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장가를 간다는 건 무슨 뜻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했어요. 시집 온다랑 장가 간다가 뭐가 다르냐고요.
장가 가는 건 오빠가 우리 집 식구 된다는 소리 아니냐 했더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지 어떻게 둘러대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더라고요. 이미 여기서부터 남자친구가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다른 분들이 조언해주신 이야기까지 꺼내가며 왈가왈부할 것도 없겠다 싶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을 안 들을 게 뻔하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시댁 효도만 강요할 게 뻔한데 입 아프게 양보할 생각도 없는 거 토론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냥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했어요. 피땀 흘려 벌어가지고 우리 집에 한 푼도 못 주고 오빠 집에만 퍼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요. 그랬더니 대답 못하고 끙끙 앓던 남자친구가 잘 걸렸다 하고 말꼬투리를 잡더라고요. 누가 네 돈도 엄마한테 준다고 했냐고. 내가 번 돈 드린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곧바로 따지고 들대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했어요. 이과 나왔다고 국어 실력이 나보다 형편없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제 보니 문과 나온 나보다 계산도 똑바로 못하는 것 같다고요. 이날이 때껏 엄마한테 돈 한 푼 준 적 없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월급의 절반을 퍼주겠다는데 그게 내 돈으로 주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지 뭐가 다른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진작부터 드리고 있었다면 내가 드리던 걸 못 드리게 할 수는 없으니 생각이라도 해봤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양가에 똑같이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지네 집만 챙기겠다는데 그런 이기적인 사람하고 결혼해서 무슨 좋은 꼴을 보겠냐.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한마디 더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너 지금 돈 얼마 때문에 파혼하겠다고 하는 거냐며 입에 개거품을 물대요. 그러더니 용돈 문제는 그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은근슬쩍 화제를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뭘 다시 이야기하긴 다시 이야기하냐고. 지금 당장 안 드리겠다고 해도 그 말 안 믿을 거고 결혼할 때 되니까 그동안 못했던 효도가 하고 싶은가 본데 그냥 결혼 없던 일로 할 테니 그 마음 변치 말고 이제부터라도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라고 한마디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줬어요. 나 다음에 만날 여자한테는 다른 것보다 결혼하거든 월급의 절반은 시댁 몫이 될 테니 그리 알라고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미리 말해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또 연애한다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결혼 목전에 가서 똑같이 파혼당할 거라고요. 오빠 남은 인생에 평생 도움될 꿀팁이니까 좋은 거 배웠다고 생각하고 지금 먹은 밥값 대신 내주고 퉁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하기 무섭게 직원분한테 계산은 저 사람이 해줄 거라고 말하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네요.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 남자친구가 저를 쫓아오지는 않았고 대신 그날 하루 종일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해댔어요. 계속 씹고 있다가 밤10시가 돼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밥 먹다 말고 파혼당하니까 실감이 났는지 그제서야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너가 벌어온 월급의 절반은 너네 집에 드리는 걸로 하겠다네요. 어차피 싹싹 빌어도 다시 받아줄 생각은 없었고 전화를 받은 이유도 이제 잘 거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려고 받은 거였는데 어떻게든 엄마한테 자기 월급 절반 퍼주고 싶어서 저러는 거 보고 있으니 더 이야기 나눌 것도 없이 파혼하자고 한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왜 파혼당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냐고. 이젠 어머니한테 돈을 퍼주고 그런 걸 떠나서 이해력도 딸리고 멍청하기까지 한 사람하고는 결혼 생각 없다고. 제발 연락하지 말고 시집와서 시댁 귀신으로 살다가 죽을 사람 새로 찾아서 결혼하라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남자친구하고는 결혼 이야기도 없던 일이 되었고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게 되었네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속은 후련했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한 데다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다 보니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안 든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이 결정이 후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해주셨던 말 맞다나 남의 집 기둥 뽑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신 조언 무시하고 결혼했다면 아마 제 남은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왜 결혼하고 나서 효자가 되고 싶어 저렇게 안달들일까요? 죽었다 깨나도 그것만큼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아무쪼록 남자친구가 이제부터라도 어머니께 진정한 효도를 해주고 평생 그렇게 엄마 곁만 지키다가 혼자서 늙어갔으면 좋겠네요. 끝.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년생 5살,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결혼 생활은 돈으로 끝났네요. 저는 남편이 생활력 있고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그게 빚으로 돌아와 제 가슴에 큰 상처를 낼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교수님의 권유로 영국에서 2년 정도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를 좀 더 할까 고민하다 우연한 기회로 광고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소개받았어요. 남편은 당시 중견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를 하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애할 때는 굳이 말하지 않았던 서로의 집안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 제가 비록 해외에서 유학을 한 경험까지 있어도 친정이 경제적으로 유복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다니시다 얼마 전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어요. 두 분 재산이라고 해봤자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와 적금 얼마가 전부인 걸로 알아요. 제가 결혼할 때는 그래도 친정아버지가 회사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좋았네요. 남편 쪽도 저희랑 별반 다르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당시 이미 은퇴를 하신 상황이었고,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신우는 따로 살고 있었고요. 남편이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었기에 이런 서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어느 한쪽이 심하게 기우는 느낌도 아니었고, 양가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도 많지 않아서 결혼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남편은 자기가 전세보증금을 해올 테니 저더러 결혼식 비용 및 하객 식사 비용을 부담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둘 다 반반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아니라고 자기가 전세보증금을 하겠다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나중에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는 농담하듯이 전세보증금은 어디 사라지는 돈이 아니지만 결혼식 비용은 내면 끝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는데, 돈 타령만 하는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건 돌려받는 돈이니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튼 제가 벌써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그동안 남들이 다 겪었을 법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된 사연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결혼할 때 신혼은 한 1, 2년 정도 즐기고 아이를 갖자고 서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계획보다 빨리 찾아온 임신이었지만 당연히 행복했어요. 남편도 기뻐했고 양가 어른들도 다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덧이 너무 심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 모두 저처럼 입덧이 심한 건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도 당연히 출산휴가며 육아휴직의 제도가 있었지만 그 제도를 이용한다는 게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저는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근하면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느낌이었고, 비록 팀원들이 저에게 따로 불평불만을 표현하진 않았어도 제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하루 종일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특히 광고회사가 트렌드에 민감하고 끊임없이 창의력이 요구되는 곳인데, 저에겐 새롭고 특별한 어떤 걸 생각해낼 만한 정신적 여유는 고사하고 당장 눕고 싶고 앉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어떻게 버텨냈는데 더는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사표를 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만 해도 남편이 먼저 관두라고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이미 서운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퇴사하겠다 하니 남편은 난처하다는 듯이 결혼할 때 애 가지면 회사 관둘 거라고는 안 했지 않냐며 기왕 버티기 시작한 거 좀만 더 버텨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장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울면서 출퇴근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나오니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나를 보고 그런 말이 나오냐고 신경질적으로 맞받아쳤어요. 내가 지금 다른 남자 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당신 애를 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섭섭한 말만 골라서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미안했는지, 금세 또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퇴사를 하고, 어쩌다 보니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째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둘째를 갖게 되면서 친정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남편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오시면 애만 봐주시는 게 아니라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솔직한 말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일을 덜하지 않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얼마씩이라도 용돈을 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남편은 우리가 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외벌이 하는데 자기 불쌍한 건 안중에도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 남편이 야속하고 치사해서 제가 모아둔 돈에서 얼마씩 드리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고부터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는 그냥 오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아쉬운 대로 시어머니더러 도와달라 하니 시어머니가 와서 봐주시기는 했는데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랑 당연히 같을 리가 없지요. 일단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뭐 부탁드릴 수도 없고 오히려 신경이 쓰여서 스트레스만 더 받는 기분이라서 그렇게 몇 번 부탁드리다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국 거듭된 출산과 독박 육아로 제 삶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싶었어요. 애들 커가는 모습을 위안 삼아서 어찌저찌 버티긴 했지만 사실 무엇보다 남편의 배려 없는 말투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남편은 손가락도 까딱 안 하면서 툭하면 집에서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했냐, 저건 왜 안 했냐며 비하 발언을 해댔어요. 제가 한 번씩 왜 사람을 무시하냐고 받아치면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하나뿐인 아들이 외벌이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셨는지 저만 보면 싫은 티를 내시더라고요. 평소에 땀이 많은 남편은 겨울에도 장갑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난 겨울이 많이 추웠잖아요. 그렇다 보니 남편 손이 많이 텄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로션 좀 발라라 장갑 좀 껴라 해도 고집이 세서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손이 불긋불긋해졌었는데 연말에 가족 모임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그걸 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가득한 눈으로 남편 손과 저를 연신 번갈아 보시더니 너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만 하는 애가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오는 남편한테 설거지라도 시키는 거냐며 호통을 치시더군요. 저희 남편, 저랑 결혼한 이후로 정말 부엌에 자기 라면이나 끓여 먹으러 한 번씩 들어가지. 설거지는 무슨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들이 설거지를 한다고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하니까 남편도 멋쩍은지 이거 추워서 튼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사과는커녕 아무튼 당신이 제 평소 행실을 다 눈여겨보고 있다며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는 남편한테 시덥잖은 일 시키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부터 아들 둘 다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저에게도 여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던 직장 후배에게 제가 요즘 여유 시간이 좀 있는데 혹시 제가 할 만한 일이 있을지 물었어요. 용돈벌이라도 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후배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봤는데 의외로 흔쾌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고마우면서도 약간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돈 벌어온다니까 그렇게 반가운가 싶어서요. 실제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처음에는 조금씩 집안일하고 육아를 도와주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눈치를 덜 주셨고 반찬도 해다 주시더라고요.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다 주신 적은 남편이 아팠을 때 빼고는 없었는데 말이지요. 아무튼 제가 6개월의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말 그대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계약직은 계약직이잖아요.
다시 집에 있게 되면서 육아와 살림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한 번씩 뭔가 자기 뜻에 엇나가면 집안일도 자기가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던데 그걸 못하냐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 대했습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설거지 그거 그릇 몇 개 대충 헹구면 끝이고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하고 청소기 들고 다니면서 바닥 몇 번 문지르면 다 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직장을 6개월밖에 못 다닌 거라고 하는데 정말 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왔어요. 나도 지랑 결혼만 안 했으면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커리어우먼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내가 지금 어디서 자식을 낳아온 것도 아니고 지 자식들 키우느라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그런 건 하나도 안 고마운가 싶고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확 애들 데리고 집을 나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제가 당장 머리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 일을 저지를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저에게 일을 소개해줬던 그 후배가 내일 시간 되면 같이 커피나 한잔할까 그러더라고요. 마침 며칠 전 친정부모님이 손주들 보고 싶다 하셨기에 애들은 친정에 맡겨놓고 만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가 하는 말이 전에 같이 일할 때도 느낀 거라면서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말랐냐며 속상해 하더라고요. 맨날 돈 타령하는 남편 때문에 네일 아트는커녕 머리하러 미용실 가는 것도 큰 마음 먹고 가곤 그랬어요. 옷 하나 사 입어도 벌어온 돈 허투루 써제낀다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서 입던 옷 돌려가면서 입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하고 다녀서 남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다 티가 났나 보더라고요. 후배 말을 듣고 있는데 창피하면서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으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어떤 깨달음이 딱 느껴졌어요. 저는 후배에게 정말 부탁인데 어디든 좋으니까 일할 데 없겠냐고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자기랑 같이 해보자고 그러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이번에 나와서 회사를 차리는데 마음 맞고 능력 있는 몇몇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시작하려고 그런다면서 마침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후배가 제안한 연봉과 복지는 대기업 뺨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고민할 거 없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고 그렇게 이번엔 정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번엔 그렇게 좋아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던 남편이 기대와는 영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한다는 말이 여자가 그렇게 일한다고 밖으로 싸돌면 애들은 누가 키우냐고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제법 커서 금방 유치원 가고 학교 갈 거고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또 장모님 돈 들이자고 할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자기 핏줄 봐주는데 왜 돈을 줘야 하냐면서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군요. 저희 친정어머니 한 번도 저한테 돈 이야기 먼저 하신 적 없고 오히려 맨날 물려입는 둘째 안 됐다고 옷 사주시고 애들 간식 사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본인 돈 쓰셔서 뭐 사오실 때마다 저도 제 선에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렸던 거고요. 남편은 듣는 제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이 계속해서 한다는 말이 다 내 돈 갖다 슬 궁리하는 사람들 뿐이라며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나도 돈 벌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하니까 너 뭐 그거 가서 몇 달이나 버티겠어라며 옛날 일을 끄집어내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양수가 터질 때까지도 출근해서 일하고 그런다는데 넌 몇 달도 못 버티고 그냥 때려치고 근성이 없다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봐도 뻔하다고 빈정거리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한다는 말이 그때 정신력으로라도 좀만 참았어 보라고. 그럼 지금 직급이 얼마나 높아지고 돈도 얼마나 많이 벌어오고 있겠냐며 절 생각하면 답답해서 속이 터진대요. 애들 출산으로 인해 제 경력이 단절되고 그 이후로 여자로서 제 인생은 포기하고 오로지 아내로서 엄마로서만 살아왔는데 남편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 좋아하고 인색한 사람인 건 알았는데 설마 마음까지 저렇게 인색할 줄이야. 정말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유리창이 깨지듯 와장창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지금 한 말 다 진심이냐고 물으니 그럼 자기가 장난하는 것 같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바라는 게 뭐냐고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하니까 남편은 돈 벌어온다고 육아 살림 대충하고 친정에 돈 퍼다가 나를 거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돈 안 벌어올 때는 돈 안 번다고 난리더니 이제 돈 벌어온다니까 친정에 가져다 줄까봐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미쳤다고 이제껏 이런 인간이랑 살았나 싶더라고요. 무슨 누가 저한테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기라도 한 듯 정식이 싹 들어서 저도 남편에게 맞섰습니다. 나 이 일 할 거고 친정어머니가 우리 애들 봐주시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 거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동안 육아 살림 반반씩 하자고. 그거 못하겠으면 당신은 그냥 나가서 혼자 살면서 당신 벌어서 당신 쓰고 살라고요. 대신 이혼하자고 했어요. 애들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더러 미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 같냐고 당신이 나가기 싫으면 그냥 여기 있으리고 그냥 내가 나간다고 그러고 그 길로 애들하고 제 짐 대충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어차피 곧 전세 계약이 만료라서 집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참에 다 정리해버리자 싶더라고요. 그 길로 친정에 와서 버텼습니다.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절 키워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더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데 남편은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그냥 들어오라고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그러더군요. 아직도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제가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보니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였죠. 다행히 승률 좋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사서 그런지 남편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위자료도 받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양육권은 순순히 포기하던 남편이 위자료 청구를 받고서는 개거품을 무는데 저런 걸 남편이고 애들 아빠라고 참고 산 세월이 아까워서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 멋지고 화려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도 애들은 걱정하지 말고 제 뜻을 실컷 펼쳐보라고 하시네요.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 이혼이라는 결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히려 후련하다고 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거나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참고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닐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 또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뒤늦게나마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제 사연 들으시고 용기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문득 옛날 생각이 나네요. 뭐, 옛날이라고 해봤자 3년 전이지만요. 지금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그때는 쫌생이 남편과 그지 같은 시댁에 묶인 몸이었답니다. 왜 그렇게 참고 버티느라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놔버리니까 편한 걸 말이에요. 다 지나간 일이지만 굳이 이렇게 여기 와서 제 사연을 털어놓는 이유는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다가도 10월만 되면 가슴 한 구석이 갑갑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10월에 이혼을 해서 그런가 봅니다. 친구들은 이미 제 사정 알 만큼 다 아는데 거기다 무슨 사골 우려먹듯 또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려 여기서 털어놓아 보려고요. 저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를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지 장사를 하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어요. 솔직히 지방이긴 했어도 국립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니 적어도 중견기업은 들어갈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졸업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리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어쩌다 면접까지 가더라도 결국 취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속절없이 야속한 세월이 흘러갈수록 제 마음은 조급해져만 갔지요. 괜한 자격지심에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꺼려졌고요. 그러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자기 카페에 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는 하루에 3-4시간이라도 좀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냐고요. 언니 말을 들으니 그것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사실 카페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낯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기보다는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를 선호했지요. 그런데 막상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제가 손님들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더라고요. 커피 내리고 디저트 만들고 하면 할수록 이 일이 내 천직인가 싶을 정도였네요.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조금씩 남의 가게가 아닌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지요. 하루는 언니가 정말 미안하게 됐다면서 결혼할 사람과 이민을 가게 되어 가게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그럼 이 카페 내가 인수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언니도 사실 자기의 청춘을 바쳐 만든 이 공간을 포기하기가 너무 속상했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비로소 뭐랄까요? 일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니까 조금씩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신경도 쓰이더라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직장 생활을 하며 연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저더러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나이답게 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을 통해서 남편을 소개받았지요.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카페에서 멀지 않은 곳에 꼬치구이 집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했던 생각은 꼬치구이라 요즘에도 장사가 되나? 그게 아무래도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 누가 무슨 장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못 보던 가게를 보게 되면 매상부터 궁금해지더라고요. 직업병 같은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이번 가게가 3번째 가게라고 했습니다. 앞에 2가게는 권리금을 받고 넘겼다고 했고요. 나중에서야 그 말도 거짓말이란 걸 알게 되었지만 남편을 소개받을 당시만 해도 소개를 해준 지인도 그런 세세한 속사정은 몰랐던 것 같고 저도 꼬치꼬치 따져 물을 순 없었으니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네요. 솔직히 이 거짓말 때문에 남편과 결혼도 약속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권리금을 받으면서 사업을 팔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력도 있고 생활력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소위 사업적으로는 머리가 튼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뭘 해도 멋져 보였달까요?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거지요. 하지만 막상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어 같이 살아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솔직히 어떻게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제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제 속도 터지고 듣는 사람도 속이 터질 거예요. 하긴 이제 와서 숨겨서 뭐 하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남편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좋다고 했어요. 이후로 양쪽 부모님들을 모시고 상견례도 했고 모든 것이 원만하고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요. 특히 남편은 하루빨리 저랑 같이 살고 싶다며 결혼 준비에 속도를 내더라고요. 그때는 당연히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았지요. 의심은 전혀 못했고요. 하지만
청첩장을 다 돌리고 나서야 남편이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사업상의 이유로 자기 돈이 여기저기 다 묶여 있답니다. 그래서 당장 결혼식을 비롯해 신혼살림에 동원할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다고요. 1억을 해주네. 외제차를 사주네 하던 시댁도 남편과 비슷한 소리를 했습니다.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서 급하게 그쪽에 돈을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크게 실망했고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가정가구 다 계약해놓고 집도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정말 미안하답니다. 자기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진심으로 저에게 용서를 구한다 했어요. 이게 만약 제 이야기가 아니라 친한 친구의 사연이었다면 당장이라도 때려치라고 그 남자 이상하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 파혼은 무슨 파혼이란 두 글자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부끄럽게도 당장 눈앞에 닥친 잔금이라던가 계약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그런 고민만 했습니다. 그러다 비로소 파혼을 해야 하나 싶었을 땐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릴지 부모님께서 저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실지 같은 철없는 생각들만 들었지요. 결국 저는 돈 관리는 각자 하고 결혼 비용은 어떻게든 반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돈 5천과 제 돈 8천 그리고 대출을 받아 결혼식부터 전세집까지 해결해야 했네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이 계속해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속이 상했던 거지 남편이 믿거나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항상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배우자로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시부모님이었다면 이런 며느리인 저에게 미안하고 한편으론 고맙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전혀 다른 각도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생활비 통장에 각자 150만 원씩 넣고 나머지는 알아서 관리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어요. 남편도 남편의 사업장이 따로 있고 저도 제 사업장이 따로 있는 데다가 이게 저희들이 같이 시작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 서로 참견하지 않기로 했었지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결혼도 했으니 제 사업보다는 남편 사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각자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땐 크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무렵 남편 매장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꼬치구이라는 음식은 대중적이니까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다면서 갑자기 메뉴판을 전부 다 영어로 바꾸질 않나, 손님들을 나이로 차별하지를 않나. 한 번은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손님 4분이 오셨는데 가게 음식이 매워서 못 드실 거라며 거의 내쫓다시피 손님들을 내보내기까지 했지요. 그 광경을 보곤 정말이지 제정신인가 싶었고 달리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막말로 동네에서 장사를 그따위로 하니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건 시간 문제겠다 싶었지요. 저런데 앞에 두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넘겼다고? 의심스러워서 결국 인근 부동산 아저씨들에게 수소문을 했고 그 이야기도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은 개뿔, 그나마 있던 보증금도 다 까먹고 그러고도 안 나가서 건물주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말도 아니었다고요. 남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왜 매상이 안 나오는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남의 의견에는 관심이 없었고 한번 들어라도 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어이없게도 남편은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자기가 인테리어에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다며 급기야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부부이기 전에 사업가 대 사업가로 돈거래는 안 하고 싶다고 딱 잘라 선을 그었지요. 그러자 남편은 어떻게 부부 사이가 먼저지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넌 팔자 좋게 사업가 타령이나 하고 있는 거냐며 서운하다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어거지에 저도 그때는 신물이 나서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니까 당연히 사업가로서 대답을 한 건데 뭐가 문제냐고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네요. 이후로 며칠 동안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기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냉정하고 매정하다며 너무 무섭다는 소리를 해댔고 저는 저대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화를 냈거든요. 심지어 반복되는 싸움에 지쳐버린 저희는 급기야 한 집안 안에서 서로를 모른 채 하기도 했어요.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이런 마음고생까지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이쯤에서 끝났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혼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부부 사이의 일이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에게 너무너무 실망을 하셨다면서 말이지요. 무슨 말씀이신가 들어보니 남편 가게가 잘 되면 결국 그러면 그 돈 누가 쓰겠냐고 다 제가 쓸 거 아니냐입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 투자 좀 한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돈 좀 빌려주지. 그걸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며 절 꾸짖으시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전에도 두 가게를 말아먹었고 이번에도 가게 운영하는 걸 보니 영 심상치 않다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돈을 빌려준 뒤 망하기라도 하면 남편한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제 살 깎아먹기나 마찬가지라서 보태줄 수가 없다고요. 제발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어머님께서 남편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니까짓 게 사업에 대해서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남편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냐고요. 그까짓 돈 몇 푼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며 제 꼴 보기 싫어서라도 당신이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어머님 재산,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저는 아무 관심도 없다고 대꾸했네요. 솔직히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제가 어머님께 지나친 건 아닌지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어머님과 남편 뜻대로 해주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 집에서 제 의견이란 없겠구나 싶어서 욕먹을 걸 알면서도 제 고집을 꺾지 않았네요. 그리고 며칠 뒤 기세등등해진 남편이 저에게 한껏 비아냥거리듯 어머님께서 5천만 원을 해주셨다며 자랑을 해왔습니다. 저도 참 웃긴 게 어머님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 막상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진짜로 돈을 해주셨단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혼식 때도 아들 빈손으로 장가 보내시고 저희가 전세 계약하면서 고군분투할 때도 모른 척 하셔놓고 그래도 결국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당분간은 절 힘들게 하지는 않겠구나 싶었으니까요. 남편은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가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주인인 남편의 마인드가 문제라 장사가 안 되는 건데 가게에만 저렇게 돈을 처발라서 뭐하나? 아니나 다를까 들인 돈에 비해서 오는 반응은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남편이 영 들을 생각이 없었으니 저도 뭐라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어쨌든 남편 사업인데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형편도 못 되었고요. 그런 와중에 제 카페에도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카페 바로 옆에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미용실이 있었는데요. 그 미용실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난 거지요. 그나마 새벽이었기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재와 그 흐름이 저희 카페까지 덮어서 당장은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용실 주인이 너무 속상해하니까 저는 앓는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속도 말이 아니게 쓰렸지요. 그나마 다행히 친정 부모님의 조언으로 진작부터 화재보험이다 뭐다 이것저것 잔뜩 들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덕분에 카페를 복구, 보수하는 데 필요한 보험금을 제법 넉넉히 받게 되었습니다. 이참에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도 고치고 소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좀 하자더군요. 직감적으로 돈 이야기구나 싶어서 저도 정신무장을 단단히 했지요. 게다가 남편은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정확히 이유도 알기 전에 기분부터 나빠지고 예민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보험금으로 얼마나 받았냐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금액을 확 낮춰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무슨 눈치 게임도 아니고. 아무튼 그러자 어머님께선
기왕 이렇게 된 거 저더러 이참에 장사를 때려치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남편 장사에 몰빵을 하든지 당신이 남편 해준 돈을 갚든지 하라셨어요. 지금 이런 불경기에 부부가 힘을 합쳐야지 니들이 따로 국밥이냐고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제 카페가 남편 꼬치구이 집보다 훨씬 장사도 잘 되는데 접어도 남편이 접는 게 맞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럼 제 카페는 고치지 말고 그냥 장사하랍니다. 사람들이 카페에 커피 마시러 오지 벽지 보러 오냐면서요. 그리고 보험금은 당신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무조건 싫다고 했어요. 막말로 제가 이만큼 될 때까지 1,000원 한 장 안 보태주신 분이 왜 제 돈을 탐내냐고 결국엔 어머님께 큰 소리를 내고 말았지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말이 심하다면서 솔직히 생각이 있으면 그 보험금으로 저도 대출을 갚던가 뭔가 쓸모있는 걸 해야 하지 않냐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생각 없는 여잔 줄 몰랐다대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전세 대출은 오빠랑 나랑 같이 사는 집 구하느라 받은 건데 왜 내 보험금으로 그걸 갚으라는 거냐고. 진짜 웃긴다고. 대출은 지금처럼 오빠랑 나랑 반반씩 갚아나가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덤티기를 씌우려 하냐고. 아주 정색을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이제 보니 저더러 진짜 독하다면서 사귈 때는 이런 성격을 어떻게 숨긴 거냐고 사기 결혼이란 소리를 입에 담더라고요. 누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사기를 운운하는 건지. 그 전에도 남편의 한심한 행동들 때문에 한 번씩 확 이혼해버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사기 결혼 소리를 들으니까 그동안 남편이 절 속였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진짜 이혼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먼저 어머님께서 그따위로 할 거면 이혼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자 하니 제 말하는 게 거슬려서 못 봐주시겠다면서 그따위로 할 거면 헤어지라대요? 헤어지잔 소리를 해도 내가 해야 하는 판인데 시어머니가 나서서 그런 소리를 하니 듣기 좋을 리가 없었지요. 저도 홧김에 네 할게요. 어머님이 하라는데 이번 한 번은 어머님 말씀대로 해드릴게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잘 들었지? 당신 어머니가 하라고 한 거야. 내 탓하지 마. 소리를 지르곤 집에서 나와버렸네요. 이후로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뭐 척척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카페는 보수공사 때문에 문을 열지도 못했으니까 그참에 변호사도 몇 명 만나서 상담도 받고 그랬네요. 뭐 이후로는 솔직히 시간이 걸려서 그랬지 어려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을과 겨울 그 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숙제를 끝낸 듯 홀가분했고 그 무렵 카페도 재오픈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았어도 지인들을 통해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어휴, 기어이 일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손님을 차별하며 가려가며 받는 헛짓거리를 하더니 동네 엄마 중 누가 지역신문에 제보를 했답니다. 자기 친정 아버지가 개무시를 당하고 돌아왔다면서요. 사람들은 금방 제보 속 가게가 남편 가게라는 걸 알게 되었고 망했지요, 뭐. 솔직히 속으로 너무 꼬숩더라고요. 진작에 제 말을 들었으면 그렇게 망하진 않았을 텐데. 저는요, 이혼 후로는 날개 달린 듯 펄을 날아다니는 기분이에요. 처음 카페를 인수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며칠 전엔 사무점까지 냈거든요. 당분간은 연애고 뭐고 쓸데없는 생각은 접어두고 사업에만 올인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 무렵에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제 근황 들려드리러 또 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